어, 전기 전자가 기여하는 전장 부품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들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전기 회로 또는 전자 회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전기 전자의 기본적인 지식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공학은 이제 전자공학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전장 부품에는 또 자동차에 관련된 전기 전자에는 전기공학의 산물도 있고 전자공학의 산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전기 에너지를 생성한다든지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통상 전기공학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에 비해서 날로 이제 첨단 제어 관련된 것들은 전자공학의 산물인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동차공학과에서는 주로 기계공학, 그래서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실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특히 자동차학과에서는 자동차의 주행, 또 자동차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또는 자동차를 이제 뭐 제어하는, 자동차의 운동을 제어하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공학 또는 기계공학에서 알아야 될 이제 전기전자. 그래서 전기전자는 원래 이제 하나입니다. 원래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지금도 전자공학과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링 이것과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을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이름 하나만 씁니다. 그거 하나 안에 전자공학하고 기계공학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에서 다루는 것들은 이제 차이가 있는데, 전기와 전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전기공학은 도체 내에서의 전자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제 해결하는 그러한 응용과학입니다. 도체 내에서의 전자의 성질과 전자의 활동,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전자공학은 진공과 반도체 내에서의 전자의 활동과 성질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응용과학입니다. 자동차 안에는 전기공학의 산물과 전자공학의 산물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는 이러한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전자공학이 자동차에 더 많이 기여하게 되겠죠. 현재는 또다시 전기공학의 어떤 산물, 이제 배터리죠. 배터리, 축전지와 또 그다음에 전기공학에서의 이제 모터를 이용한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전기공학이 자동차에 기여하는 바가 확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또 이 연료 문제는 전기공학에서 다시 수소전지로 또 뭐 이제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무엇보다도 자동차가 이제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가 이제 어떤 운송수단 이런 것이 아니라 스마트화되어서 전자제품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자동차에서 전기 전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몇 가지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첫째는 전기공학이나 전자공학이나 중요한 것은 둘 다 전자의 성질을 이용을 합니다. 전자의 성질. 그래서 전자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전자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는 사실은 음전하라고도 부릅니다. 음전하. 음전하가 이동을 한다. 음전하가 대거 이동한다. 그게 바로
전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전하가 이동한다는 그 미시적인 원자와 전자의 세계의 실제로 음전하가 이동하는 것을 규명하기 전에 전류라고 하는 것을 인류는 먼저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을 했는데 그 전기공학자들이 그 방향을 이제 공학적인 목적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음전하의 이동이 규명이 된 거죠. 근데 방향이 다르네.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음전하는 음극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흐르고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다시 바꾸면 되지 않냐? 그 음전하의 이동, 음전하의 그 이동이 밝혀졌을 때는 이미 이 전기의 이용이 너무나 넓게 이제 확산이 되어서 그제서야 전류의 방향을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로 그 고치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음전하의 이동 그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다.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전류. 네, 전류. 이거는 뭐 전하의 이동이다. 전하가 이동한 것을 전류라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것은 전위차가 있어야 됩니다. 물이 마치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그 마찬가지로 전류도 전위차가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류가 흐르는 양단의 전위 차이를 갖다가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류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요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류가 무엇이다, 전압이 무엇이다 이걸 배웠습니다. 그 전류는 흘러가죠. 전압은 전압이 있는 곳에 전위차가 있는 곳에 전류는 흘러가는 거죠. 자, 전류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제어를 하는 겁니다. 전류를 급속하게 흐르지 못하게 하자. 또는 전류를 일단 좀 막아두자.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기를 원합니다.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류를 사용을 할 때, 전기를 사용을 할 때 전기가 흘러가는 것을 제어할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자. 그게 뭐냐? 그 저항입니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과 반대됩니다. 전류의 흐름을 못 흐르게 하거나 막아둘 때 굉장히 어떤 전류의 흐름에 있어서 지장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저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류가 흘러가는데 특정 지점에서는 전류의 세기를 마음대로 조절하고 싶어요. 조절하고 싶습니다. 전류를 강하게 했다가 또는 전류의 흐름을 약하게 했다가 전류를 이렇게 가변적으로 조절하고 싶다. 그게 바로 이제 자기를 이용을 해서 자기력을 이용을 해서 전류의 흐름의 강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걸 코일이라고 합니다. 그 코일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제어가 있냐면 전류가 흘러가는데 전류를 어떤 그릇에 잔뜩 담았다가 우리 그 물도 그런 게 있죠. 우리 정화조 같은 게 그런 거죠. 정화조 같은 경우가 물이 일단 그 하수를 내려보내면 그것이 거대한 용기, 거대한 통, 우리 정화조라 그럽니다. 정화조에 물이 잔뜩 담기게 한 다음에 물이 바로 이제 외부로 흘러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화조에 잔뜩 담았다가 일정 양이 가득 차면 맨 위에 있는 깨끗한 물부터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도 그렇게 하듯이 전기도 그렇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용량에 가득 차게 한 이후에 그 이후에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간차를 줄 수가 있겠죠. 전류의 흐름을 시간차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자, 그걸 갖다가 캐패시터라 그럽니다. 이걸 갖다가 전기 회로를 구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냐? RLC입니다. R은 저항이고 L은 코일입니다. C는
캐패시터입니다. 이 그 저항과 코일과 캐패시터를 조합하고 이렇게 조합하고 저렇게 조합하고 수없이 조합을 해서 많은 종류의 전기회로 또는 전자회로를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공학 또는 전자공학은 소자의 그 조합입니다. 소자를 어떻게 회로상에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전기회로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직렬 연결해서 전원 그리고 전선 그다음에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그래서 뭐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전구를 연결하면 되는 거죠. 전구는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만드는 것이고요. 전원으로부터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으로부터 전선을 연결해서 모터를 연결합니다. 그 모터는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직렬로 연결하는 이런 것들뿐 아니라 다양하게 어떤 그 정류회로라든지 발진회로라든지 또 뭐 디지털 회로로 가면 멀티플렉스라든지 가산기라든지 감산기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하는 그런 전자회로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회로 또는 전자회로는 RLC 회로다. RLC의 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원이 있고, 그죠? 그리고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전원으로부터 전류가 흘러간다는 것은 전원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전위차가 낮다는 거죠. 전위차가 높은 곳에서 전위차가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흘러가는데 이 전류의 흐름을 저항이나 코일이나 캐패시터를 복잡하게, 단순하게 복잡하게 연결을 해서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전기회로 또는 전자회로다. 또 여러 가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 조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이 이제 전기회로, 전자회로라고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기능을 만들 때는 이 저항, 코일, 이게 캐패시터가 이 자리를 많이 차지해요. 이 부품이 자동차 부품, 기계 부품에 비하면 굉장히 작지만 이것들도 많이 사용하니까 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더 작게 만들자, 더 작게 만들자. 전자공학에서는요, 크게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전자 부품은 거대하게 만드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전자 부품은 더 작게, 더 작게, 더 미세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무어의 법칙이다. 뭐 우리나라 이제 황창규 씨 때문에 황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전 세계의 메모리 반도체의 집적도는 매 10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 뭐 이런 식의 황의 법칙. 그 이전에는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매 1년마다 집적도는 1년마다 배가 된다. 이런 게 있었죠. 뭐 메모리 반도체의 집적도는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하니까요. 황의 법칙이라는 것이 그동안 계속 주도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RLC 회로를 통해서 만드는 수많은 종류의 기능들을 굉장히 작게, 미세하게, 더 작게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이 첫째는 트랜지스터고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의 그 미세한 그 크기로 전자회로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개론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공학과에서는 우리가 전기전자는 전압과 전류를 무엇으로 제어하느냐. 전류의 흐름을 이제 뭐 전원이 있으니까 전기 에너지는 흘러가는 거죠. 전원을 어딘가에다가 이제 전원을 인가하고 또 전류가 흐르게 하였을 때 그 전류를 고전적으로는 RLC 저항 코일 컨덕터로 이제 제어를 했고 트랜지스터 시대가 나오면서 그것이 굉장히 작아졌고 또 반도체의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고밀도 집적 회로가 나오면서 이제 전기 전자 모듈은 속도는 빠르고 용량은 크고 그러면 크기는 작은 그런 것이 되어서 또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면서 이것이 현재 자동차에까지 장착되고 있습니다.